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체의 70%가량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식량 없이 버티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물 없이 생존하는 것은 훨씬 힘들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식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평소에 식수 공급에 대한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 어디서든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수돗물을 마셔도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꽤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국에 처음 와본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중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여 나라 전역의 하천 60%의 중금속 및 농약의 오염 수준이 심각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수돗물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애초에 중국은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미 유명한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하 역시 강물에 흙과 오염물질이 많이 섞여 있기에 누런 빛을 띠는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일은 금기시되는 행위였고 그들의 문화에서는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보통이죠.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한 것 역시 이것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한국인들이 유럽의 자연을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요소 중 하나는 에메랄드 빛을 그대로 담은 듯한 강과 호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기 십상인데요. 사실 유럽의 강과 호수가 에메랄드 빛을 띠는 것은 그것에 지나치게 함유된 미네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생상 큰 문제를 지녀 사람이 이를 마신다면 높은 확률로 복통을 일으킨다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결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게다가 유럽에 설치된 수도관은 워낙 노후화된 것이 많아 유럽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인간이 마시기에는 부적합한 수질인데요.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맥주 문화가 크게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맥주에 함유된 탄산이 석회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깨끗한 수질과 이를 마실 수 있는 여건에 크게 놀라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의 각종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 수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미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완전 안전하다 라고 답하며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을 정도니 물만큼은 걱정하지 말고 와도 된다 라는 답변을 즉각 달 정도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물을 극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모두 한국이 급격한 산업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을 매우 잘 해냈으며 관리 또한 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상수도 보급률 또한 99.1%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격마저 저렴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물복지 국가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죠.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물을 가장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사람의 생존에 필수인 물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리 시내 수돗물에서 C19 입자가 검출된 것인데요. 지난 20일 AFP 통신에 의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파리 수도관리국 산하연구소에서는 파리 시내 수돗물 27종 중 4종에서 C19 입자를 검출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 최고 책임자인 셀리아 블루엘 부사장은 현재 C19 입자가 검출된 것은 주로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비음용 수돗물이다. 음용 수돗물은 이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파리 시민들은 안심하고 물을 마셔도 된다 라며 즉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미 프랑스 내부에서는 더 이상 물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 하나조차 관리 못하는 프랑스 정부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관리 능력을 가진 한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소식인데요. 이와 반대로 프랑스의 소식을 들은 후 극도의 두려움에 떨게 된 뜻밖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열도 전역의 지하수가 거미줄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일본은 경로를 알 수 없는 판정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하수에 C19 입자가 유입된다면 그것의 확산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당장 도쿄의 수돗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계 1위 수준의 염소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비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여 수도요금은 한국보다 2배 수준에 달합니다. 게다가 그것으로도 모자라 2018년에는 수도를 민영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일본의 수도 관리는 더 허술해질 전망이죠. 그럼에도 일본 국민의 63.1%는 수도 민영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에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에서는 앞으로 수도 민영화가 이루어진 후 이를 관리하는 업체가 시설과 수질을 아무리 허술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세력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만약 세계에서 제2의 프랑스 수도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본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일부 우익 네티즌들은 일본의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첨언은 단지 일본을 질투하는 발언일 뿐이며 반일 세력이라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익 네티즌들의 발언은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그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일본의 가전기업 중 하나인 샤프가 전격적으로 마스크 생산에 나서겠다 발표했는데요. 극심한 마스크 공급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이것은 엄청난 희소식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순간에 샤프의 사이트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너무 많은 트래픽이 몰리자 샤프의 서버는 결국 다운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연달아 벌어진 황당한 사건은 샤프 제품을 사용하던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는 샤프 제품의 IoT 기능도 전부 먹통이 된 것인데요. 트위터의 한 유저는 샤프의 회원 사이트가 마비되자 자신의 집에 있는 샤프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만 개에 가까운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샤프 제품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샤프의 회원 사이트 그리고 가전제품 IoT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모두 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원 사이트가 마비된 것이 IoT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일본 최대 가전기업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서버 관리 상황에 일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도 역시 이미 모든 지역이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일본에서 프랑스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일본은 이것에 대한 대처를 절대로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일본은 프랑스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과거 선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실시한 대응이 끔찍한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에게 두 번째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한국의 판정자 수를 앞지르며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일본에게 이번 사태는 치명타로 다가오고 있죠. 이것은 일본의 NHK에서 보도된 내용으로서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대형 선박의 선내에서 외국 국적 선원 한 명이 C19에 걸렸음이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선내에는 그 외에도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승무원이 있기에 선박에 탑승했던 인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총 623명에 달하여 2차 집단 선내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일본을 안전지대로 여기지 못하고 가장 가까우며 가장 뛰어난 수준의 방역 능력을 보여주는 한국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외치는 네티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트위터에서는 한국의 비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며 한국의 대사관에 문의를 하는 일본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일본인들의 문의에 한국 대사관은 4월 6일까지는 비자를 발급해 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관광 비자조차 발급이 되지 않아 한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일축하고 있어 일본인들은 절망에 빠진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에 가서 자가격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여론이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일 테죠. 얼마 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일본인이 다소 호화로운 수준의 자가격리 생활을 전달하자 일본 일본인들이 자국과는 너무 비교되는 상황에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일본의 아소다로는 한반도 유사시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위대를 출동시켜 그들을 사살할 것을 진지하게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2년 후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지금 한반도에서 난민이 생기기는커녕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도망치길 바라는 것이 현실인데요. 과연 그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프랑스의 한 지방에는 세계의 핵심 선진국들만 모여서 전 지구를 위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7월 28일 한국에서 보낸 거대한 물건들이 도착하자 마침내 인류의 이 거대한 여정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중국이 개방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구소련이 해체될 때마다 세계는 이제 평화만 있기를, 나아가 협력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했겠지만 그 후로도 세계 도처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의 위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간의 견제와 경쟁의 이면은 야생의 모습과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마치 SF 영화에서 전 지구적 위험의 상황이 닥쳤을 때 세계의 국가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다는 감동 스토리처럼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 전 인류의 번영을 위한 위대한 목표를 위해 세계의 강국들이 함께 모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외계인급, 전 지구급 재앙을 다룬 영화라면 우리는 대부분 미국이 지구의 대표로 운명을 걸고 싸우는 미국산 콘텐츠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 잘난 척이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설정에 위화감이 덜 드는 이유는 미국이 압도적인 한 개의 국가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미국조차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깨끗이 인정하고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의 기술 강국들이 모여서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가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전지구급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이터입니다.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 라틴어로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터는 인류의 미래 에너지 개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터가 뭐고 한국이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 열핵융합이 도대체 뭔지를 기본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폭탄, 원자력 발전의 원리인 핵분열은 우라늄 235와 같은 한 개의 무거운 원자핵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열되며 에너지를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고, 이런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원자로 내부에서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움직이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핵분열 에너지는 즉각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 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은 고온의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을 융합시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 중 에너지가 생성되는 현상으로 태양 같은 항성의 에너지 발생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핵융합은 진짜 태양을 축소시킨 인공 태양을 지구에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핵융합을 시키려면 원자핵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충돌해야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플라스마 상태라 하고, 이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핵융합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 참고로 이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시사멘터리는 핵분열, 핵융합, 원자핵, 결합에너지,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 왜, 어떻게, 그래서 근본 원리가 뭐야? 그리고 마침내 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너 문돌이 주주에 뭐하는 짓이냐? 당연히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만 한 분돌이의 노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핵융합, 핵분열 이후에 질량의 차이가 나는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몰라요.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보세요. 아무튼 핵융합에는 수소 중에서 중수소, 삼중수소 등이 쓰이는데 질량 결손의 비율은 약 0.71% 정도로 우라늄 핵분열 반응에서 일어나는 질량 결손율의 약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같은 질량의 연료를 소모했을 때 핵융합 반응이 핵분열 반응보다 7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내놓는 것으로 수소 1kg이 핵융합하면 1kg의 헬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0.9929kg의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사라진 0.0071kg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약 638테라줄의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네요.
638테라줄이면 이론상으로 약 26만 마력을 가진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38일 1시간 31분 동안 풀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이고, 수소 96kg만 있으면 10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물만 포와서 전기 분해만 해도 생성되므로 고장만 안 난다면 바다 위에서 영원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와닿는 예로 보자면 수소 1g의 핵융합 에너지는 석탄 21톤 또는 석유 약 60드럼의 화학 에너지와 맞먹고, 이론적으로 수소 50kg만 있으면 1기가와트급 핵융합 발전소를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고, 수소 1톤이 있으면 1년 동안 다른 에너지 공급 수단 없이도 전 세계가 쓸 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네요. 우리는 이미 이런 핵융합을 몇 번은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2에서는 교수님이 핵융합 반응에 성공하면서 안전하고 저렴하며 재생에 가능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푸하하 라고 했었지만, 실험을 하던 도중 사고로 기계팔 문어다리의 닥터 옥토퍼스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한국에서 유독 대박을 터뜨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의문을 품게 한 영화 인터스텔라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터스텔라의 프로듀서 린다 옵스트는 유독 한국에서 흥행한 비결에 대해, 인터스텔라는 국가마다 흥행의 차이가 있는데 관객이 어떻게 과학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똑똑한 관객들이 많아 영화가 흥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대한 공포감은 영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하는데, 남미의 경우 과학영화보다는 때려 부수는 영화가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의 국뽕 감성을 자극하게 했었죠. 뭐 좀 아는 분이시네 이분이.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끝내주는 우주선 인듀어런스호 메인 엔진 모듈과 레인저호도 핵융합 발전이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닥터 옥토퍼스가 핵융합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우주선 내부에서도 쓴다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융합의 장점은, 첫째, 그 재료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경수소가 아닌 중수소만 따져도 바다에 약 22조 6,500억 톤이나 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2018년 기준 전체 인류의 에너지 소모량 약 20테라와트를 200억 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 미래의 인류가 우주에 진출한다면 수소는 우주 전체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성과 토성에서 채집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은 차원이 달라서 전 인류가 태양계가 멸망할 때까지 에너지 걱정이 없게 된다네요. 두 번째, 매우 높은 안전성. 핵융합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핵융합 발전소보다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이는 핵융합 발전은 현행 핵분열 발전과 달리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는 원천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의 수소를 필요할 때마다 융합로에 조금씩 투입해서 연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연료인 수소는 앞서 얘기한 플라스마 상태로 반응로에 가둬지는데, 수소 플라스마는 밀도가 매우 낮아서 부피당 열에너지 수용량도 지극히 낮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 제어에 실패해도 자기가 알아서 식어버리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핵분열 발전의 경우는 원자로에서 연료가 방치될 경우 스스로 열을 발생시켜 온도가 상승하고, 만약 냉각이 지연될 경우 바로 멜트다운 후 방사능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원전의 수명이 다 되어도 남은 연료가 식을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냉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핵분열 발전소이고, 실제로 원전 사고들의 대부분은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인 것입니다. 셋째, 매우 높은 환경 친화성으로 유해물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핵분열로 생기는 생성물 자체가 방사능 물질인 핵분열 발전과는 달리 핵융합 발전의 반응 생성물은 헬륨이며, 헬륨은 풍선을 만들어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전하다고 하네요. 물론 나오는 양도 매우 적기도 하지만요. 한편 이렇게 핵분열 방식보다 훨씬 대단한 핵융합 연구는 1939년 태양의 에너지원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이 규명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20여 년간 각국 정부는 성공시키면 참 좋은데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라면서 핵융합 반응이 수소폭탄의 원리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각자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지만, 무기로서의 핵융합 기술이 아닌 전력 생산을 위한 핵융합 기술은 거의 몽상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유는 핵융합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선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두는 것이 필수적인데, 발전은커녕 플라즈마를 1초 이상 유지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온의 플라즈마를 전자석으로 가두는 방식이 중요한데, 미국은 1951년 긴 나선형 모형의 전자석 방식인 스텔러레이터 방식을 처음 발명했었고, 한 해 늦은 1952년 소련은 자기장방이라는 뜻의 도넛 모형의 전자석을 설치한 토카막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때도
우주에 누가 먼저 가냐는 문제처럼 양국의 기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던 1958년 소련이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소련이 발표한 토카막 방식의 장치가 당시 수준보다 10배나 높은 1000만도의 온도를 달성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핵융합 연구는 도넛 형태의 토카막 장치가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핵융합 연구는 미국, 소련, 유럽의 일부 국가, 일본 등 소수 과학 선진국들만이 독자적으로만 진행하던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미소 정상회담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던 것이 바로 이터 프로젝트의 발단이 됩니다. 이후 국제 논의를 거쳐서 1988년 이터 기구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핵융합 국제 공동연구라는 대장정의 서막을 알렸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 장치의 본격적인 개념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 10년간의 공학 설계를 마친 후 1993년 그럼 국제 핵융합 실험로 장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놓고 EU와 일본이 경쟁을 펼쳤는데 프랑스가 EU 회원국을 대표하여 토지와 재정관리 에이전시를 설립하고 이터에 모일 세계 각국의 연구원 가족을 위해 국제학교도 설립해주고 이터를 위해 도로도 만들고 해체까지 책임을 진다며 적극적으로 나왔고 2005년 6월 만장일치로 이터는 프랑스 남부 카다라시 주방에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됩니다. 일본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이 느낌은 뭘까요? 한편 이렇게 극소수의 선진국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을 때 묵묵히 그러면서도 무섭게 실력을 키우고 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90년대부터 시작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2007년 독자 개발에 성공한 K스타를 대전 유성구의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설치했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의 4천억 원짜리 도넛형으로 생겼는데 앞에 얘기한 토카막에 세계 최초의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장치입니다. K스타는 2007년에 완성되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던 선진국들은 한국의 핵융합 기술 능력에 깜짝 놀라버리고 유럽 측으로부터 회원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은 끝에 한국은 2003년부터 이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이미 만들어졌고 연구를 하고 있는 K스타는 앞으로 만들어질 이터와 동일 사양의 초전도 자석으로 세계 최초의 장치라는 점에서 국제 핵융합 공동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데 세계 최초 고성능 플라스마 밀폐 상태인 H모드를 달성하는 등 핵융합 연구에 다양한 성과를 거둬낸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런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이터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들보다 40-50년이나 늦게 시작했지만 한국인들은 이터의 핵심 여직에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터 장비의 70-80%를 한국의 110여 개의 업체가 생산하고 있고 그 경제 효과도 엄청나며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 장치는 한국이 맡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이터 장치 조립 착수식에서의 진행 멘트에서도 나타납니다.